암 치유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삶을 바꾸고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 그 중에 암이 하나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라고 꼭 강조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조기과대학을 졸업했고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수련한 뒤에 도시에서 가정의학과 개원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됐고 치유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병원을 접고 현재는 지리산 산청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꽃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꽃감 농사만 짓고 있는 건 아니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라든지 또는 항암 치료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걸 받느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 상대로 제가 자연과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지혜들을 나눠주는 교육과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는 암자연치유학교라고요. 여기서 암이라는 것은 캔서의 암이라기보다는 알다의 암자연치유학교를 가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늘 거의 일정하죠. 특별한 건 없고요. 계속 농사 위주로. 사실 농사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농사일을 잠시 접어두고 하는데 주로 교육하고 상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 외의 일들은. 그렇지만 그 일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골에 좀 박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끔 암 자연치유 학교를 열어가지고 주로 온라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완치 길을 찾았으니까 병원을 접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암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병의 치유 원리는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강연을 계속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미국 암연구협회 의장인 필립 그린버그 박사님은 2022년 초에 미국의 암 생존자 수는 1,800명이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죠. 저 역시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완치자를 의미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왜 암 환자들의 다수가 암의 치유가 완치가 된다면 근데 왜 우리는 암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유튜브가 계속 방영되는 것도 그건데 왜 이걸 계속 방영을 해야죠? 감기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생존자가 1,8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뜻은 완치자 또는 암 자유자를 뜻하는 게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년 생존율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암은 많이 치유가 된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또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암이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1위였었는데 이제는 2위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에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유명한 자마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2003년부터 2014년 동안 유방암, 전립선암 또는 대장암 진단을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5년 동안 생존한 5년 생존한 분들 62만 6천 명 환자를 대상으로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이내에 어떤 운명인지를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암으로 죽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라는 것들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고위험군의 환자들, 즉 3기나 4기 환자들은 이전에 알았던 암으로 다시 재발하거나 문제가 악화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높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저위험 환자 같은 경우, 즉 1기 같은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암 이외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3배에서 9배는 높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심장질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이 1위거든요. 결국 암을 지니고 있든 안 지니고 있든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유방암의 경우는 거의 7배나 높대요.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거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9배, 결장암은 7배. 자, 이러면 5년 이후 생존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사망률이 2위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1위죠. 가장 높죠.
그럼 한국을 좀 더 따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제 우리나라 조사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에 발생한 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5년 상대 생존율이 71.5%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엄청 높아졌죠. 2001년이나 2005년에 진단된 환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17.4% 증가했다는 거예요.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역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5년 생존한 분들이 5년 생존한 이후에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1위 아닙니까? 3분의 1, 거의 3분의 26%,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대략 따라보면 암 환자들의 거의 70% 정도는 암으로 결국 돌아가신다는 거죠. 5년을 생존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3, 40%, 좀 많게 잡으면 50%라고 잡고요. 50%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2018년 전에 헬스 조선에서 실린 내용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암 환자들의 55%는 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까 말했듯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말했듯이 그런 희망적 메시지, 5년 생존율이 늘었네, 이런 희망적 메시지가 현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불안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희망을 꺾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막연하게 지금처럼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냥 그런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명들, 보통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다가 5년을 생존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존했는데 그 후에 똑같은 암으로 돌아가시든지 또는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진짜 원한다면 지금부터 좀 더 진지하게 다른 길을 모색해보는 것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많고요. 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장병, 뇌졸중, 일반 우리 암 사망률 통계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암 환자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사실은 암 치료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 그런 질병도 치유가 되는데 사실 보통 암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암도 치유가 안 됐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건 그것이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그 암 완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암 완치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튜브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미 결정이 됐는데 뭐하러 이런 유튜브 보는 거 시간 낭비해. 그동안에 하고 싶은 거 재밌는 일을 하시지. 결국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또 해봅시다. 장수천에는 암 환자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실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해서 질병이 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암 치유를 위해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멀리서 찾지 말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별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결국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재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데요. 자, 답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일상에 있어요. 일상의 그 원칙에 있고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콩을 얻고 싶어요. 밭에서 콩을 먹고 싶어서 콩을 심고 싶어요. 그럼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팥을 심으면 콩은 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뭐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답을 어디서 찾자?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려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경우는 그러면 왜 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가?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암이 늘고 있을까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살면서 암을 뿌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암이 잘 자라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삶을 점검하다 보면 이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왜 치유를 안 될까요? 뭐 걸리는 건 걸리는 거라고 치고, 그것은 암에 걸린 상태에서도 삶을 점검하고 삶을 성찰하기보다는 치료법을 찾는 데만 매달린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치료를 안 해서 암에 걸렸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암이 나았죠. 왜?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치료를 받지 않아서 암에 걸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장수천을 예를 들은 것처럼. 다시 말해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암의 원인이 아닐 뿐더러,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을 뿐더러, 또 암의 원인과 무관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상태에서 치료에 매달리면 암 치유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도구가 또 필요하겠죠. 그냥 맨손으로 찾을 수는 없는 거. 그걸 원리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고 있으면 찾기가 쉬워요. 그걸 먼저 자연에서 먼저 찾아봅시다. 자,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연은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뭐 약간 불완전한 것처럼 이제 설명을 했지만, 현대 과학에 들어와서는 자연은 100% 완벽하고 정확하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과학적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자연은 어떻게 완전한지 한번 볼게요. 자, 물은 어디서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찬착을 하고 암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자연을 설명을 자꾸만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과학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뉴턴의 3대 법칙이 있어요. 뉴턴의 법칙은 다 동의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뉴턴의 제1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힘을 주지 않으면 가던 물질은 계속 진행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되는, 즉 암이 발생되는 길로 우리가 걸어왔다면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힘이 작용이 되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어디서 날아가고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방향과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즉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거죠. 예를 들을게요. 좀 더 쉽게. 좀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을 예를 들게요. 이분은 육식왕이라고 스스로 불릴 정도였어요. 체중도 임기 말 중에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음식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은 게 떠요. 그게 대부분이 뭘까요? 바로 육식들이에요. 뭐 치킨, 핫도그, 아이스크림 이런 얘기들. 자,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과의 법칙에 대가를 치르는 게 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게? 건강한 대가일까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2004년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요. 심장 혈관 이식 수술. 그리고 2010년도에는 관상동맥 스텐트를 또 박는 수술하고. 왜? 통증이 심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은 두 부류의 의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요. 수술을 집도한 박사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원래 심장병이라는 것은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발을 하고 그때마다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 거죠. 왜? 보통 사람도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딘 오니시와 맥두걸 박사님 같은 분이 또 다른 이제 주치의셨는데요. 이분들의 조언은 어떤 얘기냐면, 당신이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고를 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식단을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빌 클린턴이 참 현명한 분이죠. 이분은 그 식단을 바꾸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식단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수술한 지가 2011년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10몇 년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 수술을 안 했죠, 당연히. 심장약도 먹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면, 얼마 전에 좀 오래전 기사에 보니까 채식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많은 일도 하시지만. 예, 이런 것처럼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닐 버나드 그 박사님의 통증 장르 의식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여기에 한 사례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요. 의학 박사 앤서니
사틸라노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쓰셨더라고요. 또 한 번의 삶.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말기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도. 원래 성공한 사람인데, 결국 건강을 망쳐가지고 말기 암에 걸렸어요. 이때 마침 채식에 대한 눈이 떠져요. 그리고 또 마크로바이오틱 요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실천하게 돼요. 말기 암이셨는데. 근데 뼈에 전이된 게 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쓴 책이 또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의사에다가 이런 이 내용까지 포함됐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10년간 잘 하던 것을 멈춰버렸어요. 마크로바이오틱 식단을 멈추고 예전에 먹던 대로 생선, 닭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재발하고 결국 사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과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암 환자이든 어떤 병이든 어떤 다른 정신적 문제이든 아니 성공의 문제이든 다 마찬가지. 만약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까지 내가 오던 방향, 내가 했던 노력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런 것 말고 좀 더 원하는 것을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고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질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원리이고 치유를 이룰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천재 과학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 짓을 하지 마라고. 자, 이분은 미친 짓을 정의를 이렇게 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암 완치, 암 자유를 원하세요? 그러면 미친 짓을 멈추세요. 지금. 그러면 길이 펼쳐질 겁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암이 발병, 재발, 악화. 바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류의학, 기존 의학에서 말하는 원인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주류의학이나 다른 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유전자,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대사 이론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암이 잘 생겨. 바이러스 때문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토파지 기능이 망가져서 mTOR가 더 활성화돼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기와 혈이 약해서 막혀서. 대체의학에서는 저체온이니 저산소니 활성산소니 또 면역력이니 해독력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맞아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관이 있지 원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전부 결과이거나 유전자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태어나든 바꿀 수 없는 변화 불가능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찬착을 해서 치료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유전자 치료하겠다고 막 덤비죠. 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다고 탄수화물 제한한다고 하고 항노화제 노화가 나이가 문제 항노화제 그것만 찾게 되잖아요. 그걸로 해서 되겠어요? 한의학에서 침뜸 이야기도 하고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주파 온열기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하면 낫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만 하면 나으면 뭐로 걱정을 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암 환자들은 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스스로 의사보다 더 자기 몸에 대해서 또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기술적인 건 말고요.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불러드리거든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것만 치료를 해서 낫는 게 아니거든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 더 예를 좀 들을게요. 특히 이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아주 유명한 브라카 유전자라고 있어요.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이 모두 암에 걸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즉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도 기껏 55에서 65% 정도만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으면 암에 안 걸려요? 한 12%는 암에 걸려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그런 유전자를 돌연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암에 걸리지 왜?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릴랑스 쌍둥이를 찾아서 어떤 운명을 갖고 있는지를 봤더니 한 명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의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을 것 같죠? 아니요. 1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거죠. 또 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명은 일본에서 계속 자라고 또 한 명은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로 그러니까 입양을 갔겠죠. 그 두 분을 비교를 해봤더니 한 분, 즉 입양한 가부들은 50대 전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래서 막 약 먹고 치료받고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일본 전통 방식으로 길러진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전은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것뿐 아니고 또 결정됐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방아쇠, 이 유전자의 방아쇠를 당기냐 마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암을 유전자를 당기는 건 누가 당긴다? 내 삶에 의해서 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병의 원인이고요. 악화의 원인이고 낫지 않게 하는 원인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나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가 늘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네, 확률적으로는 가나요. 확률적.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률이지 나의 개념 하나를 놓고 볼 때는 확률이라는 건 all or nothing이에요. 즉 걸리냐 마냐인 거예요. 그 확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사탕수수 농장, 즉 아시아 이 동남아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잘 사는 나라에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하러 갔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90살 넘은 그 노인은 건강해요. 날씬하고 여전히 활동적이고. 근데 자녀는 비만해서 막 약도 먹고 이래요. 손자, 손녀는 어떻게? 더 심각해요. 왜 나이가 문제라고 하는데 같은 거의 유전자 비슷한 그 한 가족에서 손자, 손녀들이 더 문제가 심각한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나이 든 사람은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할까? 그건 전통적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나갈 때도 고추장 갖고 나가잖아요. 그 식습관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노동도 하고 이런. 근데 자녀들은 학교 공부한다 뭐 이런 더 잘 살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부족하죠. 음식은 서양인들과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망가진 거죠.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논문 하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큰 규모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와이의 이민자 중에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암 사망률을 비교해 봤더니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본토의 사람들과 하와이에 사는 사람이 발생률이 현격히 5배 이상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분과 하와이에 거주 일본인과 하와이에 거주 백인은 거의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발병률이 거의 같다는 거죠. 다른 암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 그래서 결국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규모 연구였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민자들은 주로 지방 섭취가 많고 육류 섭취가 많고 운동은 줄어들고 환경은 도시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왜 암이 늘어날까? 왜 암이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연적인 삶에서 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마음이 평화롭고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연에서 멀어서 주로 이렇게 사무실이라든지 운동 부족, 밤에 야근 이런 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식도 문제죠. 요즘 어떻게 패스트푸드 나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 패스트푸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빵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다 핫도그든 육류가, 즉 육류 소비의 증가. 물론 패스트푸드 문제이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이 과거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쌓이고 이런 음식이나 운동 부족 이러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이런 것이 나의 몸을 혹사한 대가라는 것이 암의 원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은 노폐물이 쌓이겠죠. 배출이 잘 안 되고 해독을 못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의 항상성을 깨트리고 그런 항상성이 깨지니까 면역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염증은 항상 만성 염증 상태이고 면역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상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 생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암이라는 것은 삶의 총체적인 질적 저하 그래서 세포가 변질된 것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뭐 워낙 편차가 크고 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음식, 그 생활 그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생활 리듬. 무슨 말이냐면 낮에 햇빛을 보고 많이 움직이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주로 앉아있고 움직임이 적느냐, 또 밤에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잘 자고냐, 이런 어떤 생활 리듬이 잘 맞춰주고 있느냐, 이 생활 리듬, 신체 리듬. 세 번째로는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까지 합치면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암 자유. 저는 사실 암 완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왜냐면 암치라는 거를 암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암이 없어졌으니까 암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먹던 그대로 먹고 또다시 뭐 직장에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암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암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를 하나 또 드려드릴게요. 백세 습관이라고 하는 이시하라 유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장수촌과 단명촌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쭉 했어요. 그때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느냐 봤더니 쌀밥만 많이 먹고 과식하는 마을이 장수인이 적더라는 거죠. 또 채소 섭취가 적고 생선을 많이 먹는 마을이 장수인이 적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동네는 장수촌 사람들이고,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고, 또 기후가 척박한 또는 힘든 노동을 하는 곳, 스트레스가 적은 곳에 장수인이 많더라. 다시 말해서 지나친 풍요롭지 않고 하지만 적당히 건강한 생존을 위한 정도를 먹을 수 있으면 대체로 건강한 곳이 많다. 이제 답이 대충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거를 정리한 건 어떤 걸까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겠죠. 사람과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들로 살아가는,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사회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삶이죠. 삶. 아까 말했듯이 그 육식,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에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이걸 이제 자연 식물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현미채식.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풍요롭다고 막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절제하고 소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래 씻고 생채식 위주로 먹거나 자연식 위주로 먹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음식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생체 리듬이 얘기했잖아요. 생활 리듬. 다시 말해서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텐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쉬워요. 쉽다는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을 때 나가서 먹으세요. 야외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가끔 하는데요. 회사에다가 뭐 요구할 때 임금 인상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물론 임금도 인상해야 되지만 옥상에다가 테라스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앉아서 편안하게 햇빛도 보면서 먹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단 걸어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조금만 버텨주면. 가급적 밤에 뭐 나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 환경. 사실 환경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그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서 도시에도 숲을 만들고 나무를 한대. 그런 정도까지 안 되면 그 사무실 탁자 앞에라도 화분이나 채소 같은 거 길러서 좀 먹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훨씬 이완하는데도, 뭐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완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눈이나 이런 것을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다시 정리하면 마음, 음식, 생체 리듬, 그 다음에 환경 똑같이. 그래서 이 아까 말했듯이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네 가지 보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현대의 그 문명들을 활용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이라든지 대체요법이라든지 한의학이든 자연요법, 이런 것들을 아주 좀만 보태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암 치유도 충분히 가능하죠. 암 자유의 답은 어디에 있다? 바로 자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치료법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내 삶을 자연적인 것으로 바꿔야겠구나라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뜻에서 다 자연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리적 측면이에요. 아까 앞서는죠. 인과의 법칙 잊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리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도 중요하고. 이렇게 바로 이런 자연적인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몸이 알아서 치유한다는 게 사실은 자연 치유예요. 자연 요법을 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보면 우리 몸에 원래 힘이 있거든요.
그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항상성이라고 하고, 뭐 호메시스, 보건적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긴 하는데, 우리 몸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저절로 치료해.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어떻게 자기 수명을 다 살아가요? 원래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방해만 하지 않으면. 이게 자연치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힐링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 어떤 책에서는 스폰테니어스 힐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치유가 된다. 이게 자연치유예요. 원인을 없애면. 그러면 우리 몸에 안에서 저절로 자가포식도 일어나고 면역력도 회복이 되고 장기능도 회복이 되고 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장수천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답이 자연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저만 이야기했으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2500년 전에 벌써 사실 그때만 해도 자연 환경이 파괴된 적이 없잖아요. 2500년. 너무 자연스러워서 탈이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몸 안에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이미 자연의 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의학이 발전되기 시작했던 16세기에 아주 유명한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의화학자인데요. 의학의 화학을 확립시킨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 이분은 뭐라고 하면 건강과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이 자연에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몸도 자연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능력을 믿고 자연에 가까운 원리에 맞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내 몸은 저절로 치유해요. 그래서 저 책의 이름이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완치자들 공통점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 켈리 터너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분이 뭐 의사는 아니에요. 원래 암 환자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도와드리는 주로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말기 호스피스 병동의 상담사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조사를 해봤는데 신장암 말기암 환자, 그 호스피스에서도 더 이상 이제 케어가 어려워서 준비하시라고 집으로 돈을 돌려보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논문을 어디서 찾게 돼서 읽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 그때 의학 저널에 실린 자연치유 사례만 해도 1,000건이 넘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재 살아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로 말기암 환자들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사를 쭉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략 10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첫째, 제 책에도 나왔듯이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힘들어서 못 움직이면 기어서라도 움직여야겠다는 의지를 발휘하시대요. 바로 두 번째 의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영성, 주도권, 긍정감, 직관의 그다음에 감정을 풀어주기 이런 것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쓰셨고요. 이게 5가지나 되고요. 7번째가 식단 얘기, 그다음에 허브 얘기도 하고, 즉 식단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제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죠. 이게 감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감기 환자가 심하게 열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쉬잖아요. 직장도 쉬잖아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다고 나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무슨 말이냐면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푹 쉬고 나니까 회복이 빨리 되는 거죠. 근데 암 환자들은 어때요?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멘붕에 빠지죠. 속된 말로. 죽음에 대한, 재발에 대한, 치료에 대한 두려움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져야 될 상황에 오히려 두려움을 더 보태버린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두려움을 더 보태고 있으니 암 치유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두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나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되는 방법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삶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치료법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암에 진단받고 나서 담낭암에 걸리셨는데 그 담낭암에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을 좀 더 빨리 진료를 받고 싶어서 마침 제가 졸업한 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동규야 그 선생님 좀 빨리 진료할 수 있게. 그래서 물론 저는 지금 뭐 병원 생활을 전문적으로 내고 그분도 모르고 그래서 더 도와드릴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치료법을 찾는데 모든 걸. 사실 제가 어머니한테 평소에도 음식의 중요성, 운동의 중요성, 스트레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근데 계속 무관심했고 심지어 암에 걸리고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인과법칙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안타깝지만 저도 저희 어머님을 살리는데 도움을 크게 못 드렸죠. 물론 초기에는 좀 잠깐 제 말을 이제 결국 수술하고 나와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잠깐 저를 따라 했었을 때는 좀 좋아졌는데 곧 다시 옛날로 돌아가셔서 또 그 다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안타깝게. 그래서 바로 암 치유가 적은 것은 바로 이런 두려움과 삶을 바꾸지 않은 건데 그 중에서도 두려움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저희 모임에서 계속 두려워하셨거든요. 동기화가 몇 년만 더 살고 싶다. 계속 그 얘기.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본인이 바꿔야 되고 본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 자체로도 우리 의학계에서도 많이 밝혔지. 이게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뇌를 자극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 몸의 면증을 악화시키고 이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더 힘들게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이 움직이고 이런 의지를 꺾어버려요. 이 두려움이. 사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저라도 암이라면 좀 더 걱정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걱정으로 끝내는 것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올바로 찾아야지 라는 어떤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사실 마음의 힘은 현대의학에서 많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플라시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가짜 약이라도 이 약입니다 하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50%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그 하버드대 허버트 벤슨 박사는 플라시보가 90%라고 주장을 해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 치유가 이미 결정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암을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서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암 환자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 사실 저는 초기에는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은 별로 이렇게 꼭 오셔야 됩니까? 저희가 시골에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까지 내려오려면 4-5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멀리 힘들게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실 뭐 힘들어서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와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왜? 치유는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제 책에 이미 다 쓰여 있거든요. 그냥 그 책만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물론 100%는 아니에요. 99.9%죠.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거의 다 낫는다라는 걸 장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믿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사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들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멀리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한 믿음을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뭐 자연스럽게 또 제 집은 시골에 있으니까 뭐 시골 겸사겸사 여행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오신다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특히 암 같은 경우에 두려워하니까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또 다른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의지가 강한 분들을 가끔 봐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을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나을 거라요. 그러니까 별로 이런 삶을 돌아보는데 등한시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똑같이 마음이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하고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또 한 오랫동안 이제 여러 암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일단은 어느 정도 됐거나 또는 현재 안 됐다고 이제 준비를 차차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면서 준비를 하더라도 제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디를 가는가, 방법적인 것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음식이라는 거죠. 이 음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마음의 영향도 줘요, 음식에 따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수행하시는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뭘 해요? 채식하잖아요. 왜냐면 그 좋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영양학적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음식의 역할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음식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 여러분 선생님들 그 몸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음식을 먹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원료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먹은 만들어진 세포가 일을 하려면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의 환경을 누가 만드냐? 대부분 음식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는 말 많이 들어오죠. 뭐 뇌 건강, 장청, 뇌청, 뭐 뇌 건강 얘기. 마찬가지예요. 이 장 건강에 중요한 것이 한데 바로 이 장 건강에 중요한 게 음식이야. 왜?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의 먹이가 음식에 있고 유해균의 먹이도 음식에 있거든요. 이걸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해독 물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영양제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게 파이토케미칼, 황산화 물질. 이게 다 음식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독성 물질 배출. 아무래도 살다 보면 독성 물질 섭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를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은 독성 물질을 집어넣는 음식이 있고 환경 호르몬,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어떤 음식은 이걸 빼내는데 빼내가는 음식이 식이섬유 같은 것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건강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음식이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방송됐던 하버드대 임상 교수님께서 했던 윌리엄 리 박사님이 하신 건데요. 테드에서 방영된 건데요.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이라고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암, 캔서의 그 원인을 쭉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이제 유전자였지만 현재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경에는 음식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용어도 있어요. I'm what I eat. 즉, 내가 먹는 게 곧 나다. You are what you eat. 뭐 이런 말도 있고, 너가 먹은 것이 곧 너다. 이런 거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은 한번 태어날 때 만들어진 세포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장세포는 2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바뀐대요. 표재성 세포 같은 경우. 백혈구는 12시간마다 바뀌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백혈구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백혈구가 좀 시원찮다 하더라도 내 음식을 잘 먹으면 좋은 세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뼈는 10년, 근육은 15년. 그러니까 다 바뀐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도 확 다 바뀌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뭐 백혈구라든지 이런 위장, 장 이런 중요한 세포들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앞에도 얘기했듯이 해독하는 그 물질이 음식에 있고요. 그래서 음식 꼭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암에게 불리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정상세포에게 유리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암 세포 대사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알아야겠죠. 암이 좋아하는 음식. 그것은 제일 먼저는 뭐 과식이에요. 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남는 음식은 뭐에 쓰겠어요? 정상세포는 쓸 수 없어요. 결국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지방이 많으면 누가 좋아해요? 지방산을 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 지방산이 암이 좋아, 뭐, 원료로 쓴다. 왜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 만드는데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암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음식이 과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얘기하면 육식입니다. 육식. 이제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드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빨리 먹기, 야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또 반대로 정상세포에 유리한 음식이 뭘까요? 유리한 조건, 음식과 관련해서 소식이죠, 역시. 그 다음에 자연식물식, 채식이고요. 다작.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밀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덧붙여서 신선한 유기농 재료를 먹으면 되죠. 자, 요거를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이지만 LKB1, AMPK, mTOR 패스워드라는 게 대사 경로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든 세포들은. 이 패스워드 중에 mTOR라고 하는 패스가 활성화되면, 즉 mTOR가 활성화가 되면 그 세포 증식과 성장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암 발생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이것을 억제하는 AMPK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억제하기 때문에 암 억제를 한다.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mTOR 경로를 지나치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또 반면에 AMPK를 적당히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인슐린과 IGF-1을 활성화가 되면 mTOR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IGF-1 이런 것들이 누가 활성화시키는지를 알면 되는데요. 자, mTOR를 활성화시키는 이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육식이라는 거예요. 과식이고요. 포도당도 물론 많이 먹으면 안 좋고요. 반면에 AMP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딘가라고 봤더니 주로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주로 그 식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생리학적으로 보나 또 자연적인 순리적으로 보나 이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생활법이다. 암 치유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면 얘들도 세포잖아요. 이 아이들도. 세포도 계속 더군다나 증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포를 만드는데 주 원료가 뭐겠어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그 세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 빼고는 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이고요. 그래서 이 세포를 만드는 원료, 암세포의 원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이 세포가 성장하려면 성장기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이 성장을 자극하는 주요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와서 암세포 대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단백질이고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즉 식물성 단백질하고 또 차원이 다른데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왜 문제인지 이게 이제 좀 초점을 둬서 얘기할게요. 무엇을 먹을 것인자라는 책에 콜린 캠벨의 저자인데요. 원제는 차이나 스타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국을 연구하는, 즉 동남아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쓰신 책인데요. 연구 뒤에. 이 콜린 캠벨을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들의 중요한 그 연구들을 담당을 주로 하셨던 분이에요, 영양학적으로. 근데 이 당시 그 중국의 그 주석이 암에 걸리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중국이나 동남아권. 대체로 이 동남아권 암 발생률이 그때는 별로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동남아권은 암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로 이 콜린 캠벨이 그걸 맡으셨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던 과정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유독 간암 발생률이 다른 지방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간암의 발암 물질 중에 하나가 아플라톡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이 연관성을 찾다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지만 간암 발생이 높은 지역이 땅콩 재배지예요. 아, 그래, 맞아. 이 아플라톡신이겠구나 하고 이제 아플라톡신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아플라톡신이 근데 유독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썩은 땅콩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로 부자들은 썩은 땅콩을 안 먹겠죠? 부자들은 간암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간암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살짝 상한 땅콩을 주로 먹는 가난한 사람은 간암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더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쥐실험을 했는데요. 아플라톡신을 계속 쥐에다가 투여를 한 상태에서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우유를 가지고 하는데, 우유에 제일 많은 단백질이 카제인이거든요. 이 카제인을 계속 보충을 시켰죠. 5%를 이제 우유 카제인을 채워서 한쪽은 주고, 한쪽은 5%만 줬어요. 적게 준 거죠. 사실 5%는 영양 결핍이라고 당시 알고 있었던 수치거든요. 그랬더니 간암 발생률이 100대 0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플라톡신이 축적된 상태에서 우유 카제인을 투여하면 100% 암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우유 단백질의 문제이냐 아플라톡신의 문제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해요. 아플라톡신 용량을 200에서부터 350까지 계속 쭉 용량을 계속 많이 투여한 거죠. 아플라톡신. 근데 5%준 단백질을 준 그룹에서는 아무리 아플라톡신이 늘어나도 간암 발생률이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20% 단백질을 준 그룹에서는 아플라톡신 용량에 따라 계속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플라톡신이 간암 발생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뭐가 결정적이다? 단백질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이분이 아시게 돼요. 사실 이분은 그 당시 연구할 때 당시는 이제 채식인이 아니었지만 이 연구를 끝으로 채식인으로 바꾸고 현재는 채식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시고 계시죠. 또 다른 사례를 또 드릴까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도 역시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의학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영국 과학자였는데요. 대형 제국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공헌도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도 나름 그 건강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 당시 뭐 별 생각이 없으셨겠죠. 똑같으니까. 수술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 방법을 해서 했어요. 거기에 당연히 유제품이 포함됐고요. 또 재발을 한 거죠. 그리고 5번 재발을 해버렸어요. 마지막에 의사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서 이분은 죽음의 두려움에 떤 게 아니라 왜 그럴까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 마침 자기가 뭔가 하다가 우유를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우연한 이제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끊어본 거죠.
그랬더니 6주 만에 암이 없어졌대요. 6주밖에 안 걸렸어요, 6주. 그만큼 동물성 단백질, 왜냐면 이분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식이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좀 더 다시 또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동물식은, 육식은 아까 말했듯이 mTOR를 활성화를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로를 자극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류신인데요. 아미노산 중에 이 류신은 특별히 별도 경로가 있어요. 그 근육 운동하는 사람이 류신을 좀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mTOR를 자극하면 근육 성장과 비대와 크기, 그 숫자를 증가시키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류신이 mTOR를 자극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IGF-1, 인슐린,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mTOR를 자극해서 세포 증식 성장을 하는데, 우리 건강한 사람은 키가 더 클 일도 없고 뭐 어차피 성장하고 증식하는 게 필요 없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그럼 암이 잘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까? 사회적으로도 따져보면요, 지금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늘었어요? 10배 늘었어요. 우유 소유비량은 52배나 늘었어요. 그럼 만약에 우유나 육식을 적당히 섭취해 건강하다면 오히려 암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죠. 뭐 설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유를 섭취하는 게 중요했다면, 어쨌든 암 환자들에게 설탕을 안 먹잖아요. 요즘 뭐 암 환자들 설탕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특히 흰설탕 같은 거. 그러면 다 치유가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기의 문제는, 붉은 고기에는 뭐 류 5-GCC라고 하는 발암물질, 2군 발암물질이요. 이것이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유병팔 박사님이시라고 세계적인 노화연구소 소장이신데요. 이분은 붉은 고기 섭취량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붉은 고기가 문제네? 그러면 흰색 고기나 생선은 괜찮아요?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선이 피부암을 늘린다, 닭고기도 암 발생을 높인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선이든 뭐 닭고기든 육식과 마찬가지로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잉. 그래서 바로 이 동물성 좋은성단백질을 얼마나 줄이는가. 이게 음식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그러면 영향이 없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라고 했더니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에서 20%를 주고 5%를 준 거에서 둘 다 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요. 불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완전 단백질을 예를 들면 밀단백질 라이신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밀단백질에다가 라이신을 보충하면 어떻게 될까지 재밌는 실험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20% 준 거에서 여기서 100%가 나와버렸어요. 간암 발생. 그러니까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즉 동물성 단백질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까지 연구가 아주 더 깊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찾아보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콩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많이는 아니고요, 그걸 계속 먹는 사람이, 자주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암 발생률이 적다라는 논문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콩 단백질은 비록 이게 완전 단백질이거든요. 콩 단백질도.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왜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콩이라고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콩 같은 경우는 비록 단백질 함량은 높더라도 뭐가 많죠? 다른 물질도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섬유질도 많이 있고요. 파이토케미칼, 다른 항산화 물질.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글리시테인, 제니스테인, 이소플라빈, 이런 여러 가지 안토시아닌, 레시틴, 이런 많은 좋은 물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뭐냐면 인삼이나 서프린, 콩은 그 에스트레존 효과를 나타내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금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자연의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특징을 지칭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빈이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자극을 하거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파 수용체가 있고 베타 수용체가 있죠. 근데 알파 수용체 같은 경우는 종양 성장 속도를 자극한다고 해요. 근데 베타 수용체 같은 경우는 거꾸로 반대로 암 종양세포 속도를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콩에 있는 이소플라빈은 이 두 가지를 다 작용을 한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어디냐면 베타 수용체를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결합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암별병을 누린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브루스 트록 존스 호킨스 의대 종양학과 교수님께서 그런 논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콩을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또 하긴 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두부라든지 두유 이런 것들은 좀 조금 제한적으로 좀 드시고 가급적이면 콩 전체를 먹는 쪽으로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논문들은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콩 이소플라빈은 다르다. 여기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실린 것도 하나 있네요. 재발 위험과 사망률 위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드시되 또 너무 뭐 요걸 먹어야 된다 이런 강박적으로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단백질을 덜 먹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미노산을 제한하는 것은 곧 단백질을 제한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단백질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의 mTOR를 즉 성장 증식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들을 자극하는 것 때문에 제한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탄수화물보다 동물성 단백질 제한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아주 논문도 있더라고요.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암 제한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아미노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이신이더라고요. 이 라이신이 그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적죠. 특히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라이신 식사를 암 식사로 제한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전 생각에는 그 옥수수 같은 경우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GI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좀 빨리 높이는 혈당을 빨리 높이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비율이 높아요. 사실 오메가6는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필수 지방산이긴 하지만 따로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주로 먹어야 되는데 애석하게 옥수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신이 옥수수보다는 좀 많지만 한 2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미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미에다가 야채 과일식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수수를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가끔 먹는 건 좋으나 저 견하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참고로 그 소고기나 닭가슴살에 라이신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157배 나왔나? 계산은 안 돼요. 엄청 많습니다. 앞에서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장내 세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면역의 약 80%를 담당해요. 엄청나지 않아요? 80%. 그러니까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암 환자가 해야 될 핵심 일이는 거죠. 두 번째, 이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해로운 물질이 막 그 장벽이 흐물흐물해질 테니까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장에 나쁜 물질도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장의 건강에 따라 혈당이나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를 적당하게 조절하고 이 대사적인 비타민 B12라든지 SCFA라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좋은 물질도 장에서 만들어내지고요. 또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뇌 활성화에 세로토닌 수용체의 80%가 장에 있대요. 그래서 뇌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많은 역할들을 장이 하기 때문에 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바로 장내 세균의 비율에 따라 다르거든요.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이 그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주로 이제 중간균은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비율에 따라 여기로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기해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익균이 우세하면 중간균이 유익균이니까 전체가 장이 건강해지는 거고 유해균이 우세하기 시작하면 얘들이 일도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 빨리 이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에 유익균이 풍부한 게 중요하겠죠. 장에 유익균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이러면 어떻게? 유익균을 직접 집어넣는 방법이 있죠. 그게 유산균제가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뭐 내려가면서 다 녹아버린다, 뭐 이런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이 있죠. 그거 외에도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유익균이 잘 자라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익균을 잘 만들거나 또는 유익균이 만든 생성물을 주는 것도 한 일종의 장이니까 유익균이 대사를 해서 만들어낸 부산물이 있거든요. 그게 또 장을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첫째, 유익균이 많은 음식도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 청국장, 된장, 라또, 간장, 고추장, 김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대신 젓갈 같은 것도 일종의 동성 식품이죠. 그러니까 젓갈 없이 채식으로 만든 김치 이런 걸 하면 좀 건강한 음식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균을 직접 집어넣는 방식. 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 유익균이 먹이 연료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주로 식이섬유가 하는 거죠. 식이섬유에는 플락토 올리고당도 식이섬유인데 시중에 나온 플락토 올리고당은 포도당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 완전 100%짜리 플락토 올리고당은 조금 보충해 줬고요. 근데 사실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하도 그런 걸 찾는 분이 있으시니까. 우엉이나 이런 게서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 일반적인 것들을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리고. 세 번째로는 유산균이 만드는 부산물, 그것들이 이제 아까 단세 지방산이라든지 여러 효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도 역시 뭐 발효김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젓갈 안 들어있는 발효김치를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이런 거. 그래서 요즘 뭐 새로운 용어도 있어요. 신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 이게 모두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바이오틱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늘상 먹는 한국인의 전통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음식은 정말 대단한 음식이에요.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뭐 김치 먹고 마늘 냄새가 좀 난다고 흉보더라도 니들은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면 뭐 여담이지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듣는 질문인데요. 이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영양상 결핍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면 인류가 멸망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엔 거의 채식 위주로 먹었잖아요. 운이 좋아야 가끔 고기를 먹었다고. 물론 완전 채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채식을 해야만이 건강해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채식에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첫째 단백질.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단백질. 오메가3, 철분, 칼슘, 비타민 B12,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엽산, 많아요. 이런 영양분 말고도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면 힘이나 정력이 떨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단백질은 자체가 안 좋다는데 정말 단백질 부족하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얼마나 먹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키로당 0.5g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의 경우는 0.8g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0.5g은 좀 박하다고 치고요. 0.8g을 기준으로 WHO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략 성인 한 60kg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0kg를 하면 대략 48에서 56g이 필요해요. 0.8 곱하면 대략 50g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단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흰쌀밥 하루 3끼 먹고 일반 사람들이니까요. 두부 좀 가끔 먹죠. 밥 먹었다고 치고 식빵, 감자 우리나라는 잘 먹죠. 김도 우리는 워낙 좋아하고 콩나물 이렇게 땅콩 이렇게 먹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70g이나 들어있어요. 아까 50g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몇 분의 1이에요? 5분의 2네요. 5분의 1을 더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5분의 1을 더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여담이니까요. 암하고 관련은 없지만 제가 이게 단백질 타령할 필요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운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벌크업 하는 거 아시죠? 이 근육 빵빵하게 키우는 거. 자, 이 벌크업 하는데 하루 50g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50g을 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약 1kg 이상이 들어야 돼요. 1.5kg예요. 그러니까 근육으로만 1.5kg가 큰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이 1.5kg까지 키우려면 하루 근육이 50g이 커야 되는데 근육 50g은 아까 20% 정도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g만 먹으면 돼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20g이 이미 오버되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단백질 식사만 해도 이미 우리는 벌크업에서
한 달에 1.5kg를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실적으로 1973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설탕잼 젤리, 단백질이 전혀 없는 식품이거든요. 이런 식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단 거 얼마나 해로운지 몰랐을 때는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특히 부자들은. 그런 거를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는 눈에 띄는 단백질 부족을 일으키는 채식식단을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미국 영양학회에서도 2016년에 채식으로 단백질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다른 재밌는 예를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자, 우리 성장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태어나서 첫 돌까지잖아요. 그때 키가 1.5배가 커요. 몸무게가 3배나 커요. 그러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먹는 주식이 뭐죠? 모유잖아요. 모유에 단백질이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7%밖에 들어있지 않다. 근데 현미에는 8%가 들어있고요. 권장량이 20%.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이 그 성장이 빠른 시기보다 권장량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참 희한한, 이것을 나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학이라고 생리학이고 영양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상식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 조사해 보시면 바부미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기를 안 먹어요.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2023년 월드 챔피언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가 그 테니스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36세인데 그 상을 받았어요. 36세. 사실 그래서 근육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운동을 잘 하려면요. 피로된 근육을 빨리 풀 수 있어야 더 많은 근육이나 더 많은 다음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식물에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라는 거죠. 파이토케미칼 이런 거. 음식으로 뭐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건 아예 꿈도 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메가3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오메가3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역시 만들어내는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오메가3 중에서 사실 DHA와 EPA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쓰여요. 이게 DHA와 EPA는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요. 일부 빼고는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EPA와 DHA로 전환하는 물질인데 그게 ALA라고 식물에 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들어가면 바로 100% 전환되는 게 아니고 전환율은 좀 낮대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깨 같은 데, 들깨 같은 데는 생선에 들어있는 것에 고등어의 37배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들깨를 얼마나 자주 드시잖아요. 들깨 칼국수 드시고 들깨탕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메가3 부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은 그 식단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걸 별로 안 먹는 편이거든요. 또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도 당연히 우유나 이런 육식에 주로 있어요. 그건 당연하고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비타민들을 만들어내죠. 햇빛을 보면 만들어내거든요. 햇빛을 본 동물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고요. 또 그래도 마음에도 이제 세상에 부족하다 느끼면 다른 방식으로 섭취할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말린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재료 아끼지 마시고 요리할 때 말린 표고버섯이, 말린 버섯은 다 또 거의 비슷하니까요. 말린 버섯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비타민 B12 부족에 대한 얘기 많아요. 역시 비타민 B12는 미생물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운 환경에 보통 우리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깨끗하게. 동물들은. 동물들이 그렇게 그 더러운 곳에 살다 보니까 미생물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사료를 먹을 때.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비타민 B12가 많아져요. 그걸 이제 먹은 것이 비타민 B12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실 미생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먹지 못하니까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타민 B12가 많이 있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 김에 많아요. 그리고 해조류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먹는 김치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왜냐면 비타민 B12가 그 필요한 양은 굉장히 극소량이에요. 그때 그게 중요치 않고요. 오히려 비타민 B12가 너무 많아도 위험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비타민 B12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이 유해군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또 칼슘 얘기를 더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골다공증 하면 우유 뭐 이렇게 나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참 왜 이런 논문이 나왔는지 그런 얘기 하는데 중국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왜 늘었을까? 바로 육식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미국은 골다공증이 많아서 골다공증 약까지 만들어낼 정도였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요.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2배나 더 먹어요. 칼슘을 우유를 통해서. 근데 골다공증이 더 없어. 자, 왜 이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칼슘의 역할은 단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칼슘의 역할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다시 말해서 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식이나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이 단백질, 동성 단백질 산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화시키려면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기전이 따로 또 있지만 어쨌든 칼슘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먹을수록 칼슘은 많이 먹었지만 산도가 높아지는 것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버린 거죠. 산도를 중화시키는 정도로. 그러니까 뼈로 들어가지 않고 소변으로 그냥 배출돼 버린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이 계속 능가하더라. 세계에서 가장 우유 섭취량이 많은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순이래요. 우유 섭취량이. 근데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순이래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이유는 이게 왜 이런 오류를 범하냐? 어떤 특정한 물질 하나, 한두 개, 그것에 또 기능 한두 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만 역할이 아니라 사실 몸 전체가 건강해야 뼈가 튼튼.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햇빛을 보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뼈를 계속 충격을 주면 저절로 칼슘을 흡수해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렇게 칼슘이 필요하면 채식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흡수율이 높아지게 돼 있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번에는 철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분이 좋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철분 섭취가 많을수록 암 발생률을 촉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철분은 사실 이 프리 라디칼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성자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암도 사실 산소를 좋아해요. 그리고 채식으로 철분이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약물로 철분 배출을 시키면 증상이 개선되거나 암이 진행이 중단된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사열이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면 왜 식물성에도 철분이 있고 동물성에 철분이 있는데 왜 식물성 철분은 문제가 안 되고 동물성 철분은 문제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자, 동물성 철분의 특징은 뭐냐면 햄철인데요. 얘들은 우리 몸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상관없이 몸 섭취하면 일단 흡수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색소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막 16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3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적을 땐 12까지도 되고요. 채식인들은 주로 떠오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늘어도 안 돼요. 식물에 철분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에도 철분 합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족할 때는 더 빨리 흡수되고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 흡수되는 거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섬유율과 함께. 이게 오묘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너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 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콜린 같은 건 물론 암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달걀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자, 달걀에 많은 게 이제 영양 중에 하나가 콜린이거든요. 이게 왜 또 그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면 이 콜린이 뇌세포 영양제 같이 알려졌기 때문이거든요. 기억력과 인지력에 기여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콜린을 섭취하자.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달걀과 육식 증가가 늘었잖아요, 육식. 그러면 치매가 줄었을까요? 오히려 치매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섭취해서 치매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는 콜린 섭취가 많이 할수록 절선 암 사망률이 82% 높다는 논문이 하버드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럼 왜 콜린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제 연구에서 이제 밝혀졌던 게 콜린을 섭취하면 대장에서 또 간으로 흡수돼서 간으로 가면 TMAO라는 물질로 전환이 된대요. 이 TMAO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맥경화, 심장병, 심부전, 암이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미 의학계에서도 입증이 됐어요. 이미. 또 비타민 A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눈 건강 많이 사실 현대인들에게 걱정이 되죠. 핸드폰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쓰니까.
그래서 비타민 A에 많은 게 뭐냐, 그 소간, 대구, 간육, 청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채식에도 비타민 A가 풍부하고요. 그 루테인도 그렇고 지아젠틴.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음식, 암치유 음식 이 기준이 뭘까요? 그건 미국 영양학회에서 이미 보고가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적합하게 계획된 채식주의자의 식이요법. 그것은 뭐겠어요? 적합하다는 게 어떤 단 것만 많이 먹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죠. 그냥 야채도 먹고 현미도 먹고 콩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먹으면 과일도 좀씩 가끔 섭취하고 건강식, 영양식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를 제공한다. 임신, 수유기, 유아기, 유년 시절, 청년 시기를 모두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시기에 적절하다. 심지어 운동선수에게도. 이걸 계속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치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채식이라는 거죠.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없애는데 도움을 주거나 또 암이 싫어하는 환경, 즉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기. 어떻게 보면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염증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염증은 암의 환경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염증을 촉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 뒤에 뽀로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과식하면 생겨요. 고기 먹고 지방 많이 먹고 뭘 단 거 많이 먹어도 그렇고 또 어떨 때는 과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죠. 또 성장을 촉진, 증식시키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억제는. 그게 누가 한다고 하죠? 인슐린, IGF-1, mTOR을 확산하는 게 뭐라고 하죠? 통성 단백질, 정제식품, 과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게, 원인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반대로 황산화물질, 파이토케미칼, 섬유질. 이것은 해독도 하고요. 우리 장의 건강을 하게 만들고 결국 면역을 회복하게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암치유 식이 전략으로 한 줄로 얘기하자면 자연식물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단은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음식, 채소 위주로 식단을 차리고 거기에 이제 당분을 제공해야 되는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탄수화물 먹고요. 단백질이 또 우리 영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먹는 맛도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단백질과 관련된 된장이든 콩이든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식전이라든지 이럴 때 과일 같은 거를 섭취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이제 채식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해조류가 빠지면 안 돼요. 해조류 꼭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버섯이라든지 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자주 챙기시면 크게 걱정 없습니다. 아까 했듯이 채소 위주로 식물 위주로 많이 드시면 그 다음 거는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사람마다 사실 이 치유 전략을 얘기할 때는 그 암 환자의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냐 암의 이제 첫 진단을 받고 막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강력하게 해야 될 경우는 사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아예 굶기는 거죠. 대신 근력을 유지해야 돼요.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딸리고 아무래도 당분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낼 수가 없거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근력과 최소한의 줄어들더라도 아무래도 덜 먹으니까 근력이 줄 수는 있는데 조금 주는 건 상관없지만 계속 줄면 안 되고요. 계속 근력을 유지하는 상태 속에서 식사를 적게 하면 적사를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단식이나 아주 극도로 줄이는 소식을 권장을 많이 하고요.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일단 암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아주 쉽게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암 치유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그대로 간직하다 보니까 길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암은 없어졌는데 다시 재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포기를 해요.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요. 사실 의욕을 날 수도 없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한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암 치유가 불가하는 것은 포기라고 보여져. 물론 길을 못 찾아서 포기한 것도 있죠. 그래서 암 치유는 그냥 간단해요. 길을 찾아서 다른 것도 맞죠. 길을 찾고 두려움 없이 나을 거라 확신을 갖고 그냥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몸이 제가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연 치유를 하는 분 한 예를 들면 그분은 자기가 자연 치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렁설렁 하신 거죠. 내가 볼 때는. 특히 초창기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암이 확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도 1년 이상을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몸이 보여주는 그 증상 또 경고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맞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길을 찾게 되거든요. 확 자기만의 길을. 그래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결국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치유는 사실은 암치유의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생각도 바꿔야 되죠. 더 평화롭고 여유로워지는 행복한 삶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실 암치유 저가 교육을 하면서 저는 암치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고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 그 중에 암이 하나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라고 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이 저의 그 유튜브를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큰 길인지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